태생합니다. 시장이 말씀드린 대로 잘 올라왔어요. 잘 올라오고 코스닥도 계속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이 좀 지속되고 있는데, 오늘은 시장에 대해서 좀 중요한 말씀도 좀 드리고, 전반적으로 좀 시황 좀 체크를 하고 수급도 좀 보고 앞으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때 이제 아무도 해주지 않는 이야기 하면서 영상 올려서 과열막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도 좀 그런 부분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오늘 마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감은 코스피가 3198포인트로 3200에 거의 다 온 상황이죠. 0.13% 상승을 했고, 코스닥은 어제 하루 쉬고 지속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21포인트로 0.76%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닥이 1000포인트인데 원래 100포인트였죠. 시작은 100포인트로 주식은 시작을 하는 건데, 시장이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이제 400까지 갔다가 100 이하로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을 하나 더 붙여준 거죠. 그래서 1021포인트가 지금 나오는 거고, 원래 되면 이제 100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건 좀 번외적인 이야기인데, 코스닥은 공을 하나 더 붙여줬습니다. 시세가 너무 안 좋아서. 여기에 대해서 이유는 코스닥에서 이제 상장해서 장사가 잘 되고 그러면 코스피로 다 이전 상장을 하죠.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거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장을 보기 전에 나스닥을 한번 봐야 되는데, 나스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좀 맞춰서 우리도 전략을 같이 좀 짜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선물 지수예요. 지금 나스닥 선물인데 전고점을 넘어갔죠. 전고점을 넘었고, 어저께 미국 경제 지표들이 좀 나왔는데, 실업수당 청구가 57만 6만 건, 코로나 이후로 최저, 경기가 굉장히 회복이 되고 있다 이러죠. 그리고 이제 3월 소매 판매 지수가 전월 대비 이제 9.8% 급증을 했는데, 이제 예상보다 한 4% 정도 더 좋게 나와서 경기가, 미국 경기는 좀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들 실적이 좋고 이러면서 나스닥도 크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상한 게 있었죠. 이상한 게 미국 국채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을 했어요. 반대로 이제 국채 가격이 상승을 한 거죠. 이제 반대로 움직이니까.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입니다. 금리가 어저께 급격하게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제 지표가 좋고 경기가 회복이 되면은 10년물 국채 금리는 계속 올랐어요. 그때까지 그랬죠. 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좀 부담감을 안고 있었는데, 어제는 반대로 지표들이 좋게 나오는데도 10년물 채권 금리가 하락을 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좀 조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 좀 환율 부분, 그리고 엔화, 위안화 등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일본에서 좀 미국 국채를 사들인 것 같습니다. 일본 총리가 미국에 간다 이런 뉴스 보셨죠? 이제 미국에 가는데, 그리고 뉴스에서 화이자 백신에 대한 일본이 좀 요청을 할 거다 이런 내용도 좀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 일본에서 좀 미국 국채를 좀 사들인 게 아닌가. 수요가 많아지니까 금리가 떨어지고 가격이 오르겠죠. 그런 영향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나스닥은 경제 지표도 좋은데 금리까지 하락을 해요. 상승의 발판을 좀 만들어 준 것이죠. 그러면서 추가 상승을 한 그런 모습이고, 10년물 국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가장 큰 채권 보유국이 일본이죠. 그리고 중국이고, 근데 중국은 최근에 그 무역 분쟁 그런 부분 때문에 미국 국채를 많이 사들이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자, 미국에서 중국을 계속 제재를 합니다. 이번에 바이든 정부 냈을 때도 계속적으로 좀 제재를 하고 그런 상황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정말 국채 매입이 필요하다면 미국에서 중국을 제재를 하지 않겠죠. 왜냐면은 우리 채권을 사줘야 되니까. 이런 부분도 좀 경제와 함께 좀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얘기가 정말 주식시장에서 그리고 경제에서
정말 중요하고 좀 보석 같은 얘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잘 기억을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스닥 선물에 대해서 좀 차트로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전략까지. 여기에 양봉이 나왔어요. 보시면은 여기에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음봉이 나왔죠. 그리고 양봉이 나왔어요. 이게 양음양 패턴이죠. 굉장히 강한 패턴이죠. 양봉이 나왔다가 음봉이 나오고 다시 그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나왔다. 이게 그럼 나스닥이 지금 전고점 부근에서 매물 소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가 전고점으로 보고 여기를 지금 지지해주면서 양음양이 나오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탈을 하는지 여부를 보시고 나스닥을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전고점 라인을 다시 이탈을 하지 않으면은 계속적으로 시장은 가는 거죠. 나스닥은. 다만 여기를 이탈을 해주면은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좀 챙길 것도 좀 챙기고 시장의 흐름을 다시 한번 보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런 흐름으로 나스닥 선물 차트를 보면서 전고점을 지지를 해주는지 이 여부를 보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파월 인터뷰가 있었죠. 어제 새벽에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좀 전략을 짜가야 되는데 뭐 단기적인 전략은 뭐 나스닥 아까 보여드린 대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림적인 관점으로 이제 큰 틀에서 파월이 드디어 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파월은 연준 의장이죠. 근데 이 테이퍼링이 금리 인상 훨씬 앞서 이루어질 것. 자, 그럼 테이퍼링이 뭘까요? 지금 연준은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회수를 하는 게 이제 테이퍼링이죠. 연준에서 지금 매월 채권 800억 달러, 그리고 MBS 주택저장증권 400억 달러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이렇게 시장에 달러를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을 매입을 하면서 달러를 시장에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풀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테이퍼링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는 유동성 회수를 할 수 있다. 이게 처음으로 나온 거죠. 지난번까지는 계속적으로 유지하겠다. 금리 인상 없다. 이렇게 나오다가 이번 달에 이거는 FMC에서 발표를 한 게 아닙니다. 어떤 인터뷰에서 초대받아서 인터뷰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기준 금리를 올리기 전에 테이퍼링에 나설 것, 유동성에 대한 회수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입장을 점진적으로 좀 밝혔다. 이거를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죠. 이날 뭐 코인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뭐 비트코인이 좀 빠지고 그랬는데 헤드라인에 자꾸 코인에 초점을 맞춰서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 우리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더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시점은 우리가 금리 인상을 고려하는 시점보다 상당히 앞설 것. 이런 발언도 했고요. 이게 지금 좀 빠르면 6월에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뭐 늦으면 하반기, 여름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빠르면 6월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좀 보시고 이제 다음 질문에서 2013, 14년에 연준이 실시했던 테이퍼링을 교과서로 삼을 것. 이때 버냉키 의장이었죠. 그리고 이때 금리는 올리지 않고 먼저 유동성 부분을 좀 회수를 해주고 그러다 나중에 좀 금리 인상을 하는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됐는데 역시 좀 이렇게 좀 진행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좀 해준 거고 이 얘기를 했으니까 뭐 다음 뭐 FOMC일 수도 있고 뭐 빠르면 6월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늦으면 뭐 여름 뭐이 정도쯤에는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3년 5월이었어요. 2013년 5월에 이제 버냉키가 테이퍼링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었고 그 시점부터 시장을 좀 하락을 했습니다. 충격을 좀 받았죠. 아무래도 유동성을 회수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시장이 좀 충격을 받았고 이때 한 10% 정도 코스피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테이퍼링을 본격적으로 좀 실시하겠다 나오면은 시장 뭐 10% 정도의 조정은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조정이 나오면은 먹을 게 다시 이렇게 좀 생기는 겁니다. 시장이 많이 빠졌으니까 다시 한번 공격을 하고 적극적으로 가는 구간이 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주가를 좀 살펴보면은 이렇게 좀 먹을 게 나오는 구간이 있었고, 옆으로 가면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 시장이. 2년 동안. 그래서 이번에도 저런 내용이 좀 발표가 되고, 뭐 이런 흐름은 시장이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크게 빠지면 다시 먹을 게 좀 많아지는 구간이 나오는 거고, 다시 이렇게 오르겠죠. 다시 오르고, 여기서 이렇게 좀 움직이는 그런 흐름. 이렇게 파월에 대한 연설을 좀 분석해 드리고, 시장에 대한 큰 그림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시장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코스닥이 강하죠. 코스닥을 먼저 보면은, 자, 코스닥이 전고점을 넘고 여기서 돌파를 해서 어제 하루 조정이 나오고 다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지속적으로 좀 강세를 하고 있어요. 5일선 이탈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가고 있죠. 이런 흐름이면은 5일선 이탈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5일선이 단기선이기 때문에 단기 강세를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죠. 이러니까 함부로 여기가 고점이다, 하락한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지속적으로 지금 강세장으로 가고 있다. 여기에는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밀어붙이고 있죠. 지금 진단키트까지, 진단키트가 많이 빠져서 반등이 나오고 뭐 확진자 뭐 내용도 좀 나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진단키트가 강세가 나온 것은 많이 빠져서 정말 많이 빠졌죠. 진단키트 종목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반등과 상승으로 보고 있어요. 이번 기회에 이 진단키트 쪽에 물려 계신 분들은 좀 빠져나온 기회로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백신이 접종이 되고 6월에 뭐 대규모 접종이 시작이 되면 진단키트 매출은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가 강세를 보이는 게, 이건 되게 웃긴 얘기인데 정부에서도 좀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백신 위탁 생산을 한 곳에서 할 예정이다 막 이런 뉴스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업체는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CMO 기업들이 어제도 그렇고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CMO가 이제 위탁 생산이죠.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들이 이 종목을 찾으려고 막 이 종목도 사고 저 종목도 사고 하면서 그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죠. 오늘 ST팜이 굉장히 셌어요. 어제는 녹십자가 셌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열풍과 함께 코스닥이 더 강세를 보였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부분이, 코스피가 전고점까지 왔어요. 그리고 코스닥이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 그런데 아직 크게 흥분이 안 나와요. 그렇죠. 지난번처럼 개인 투자들이 크게 흥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를 시세를 세게 주면 줄수록 시장 흥분할 수 있는 그런 좀 여건이 만들어집니다. 왜냐면은 제약 바이오는 시세를 한 번 주면 막 10% 이상 세게 주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느끼죠. 그 종목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은 좀 이런 상황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닥은 5일선을 타고 상승 쪽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 빠질까 이런 거는 아직 논하기 이르고, 5일선을 이탈을 하면 단기 매물 소화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스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약한 이유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죠. 5월 초에 공매도가 시작이 됩니다. 5월 초에 공매도가 시작이 되고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서 매수세가 세게 들어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종목들이 무조건 빠질까요? 이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들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어떻게 될지는 가봐야 아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건 모르고, 이런 장세, 실적 장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공격이 바로 들어오진 않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경계감을 갖고 있는 건 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1년 동안 길게 공매도 금지를 한 적은 없었고, 공매도 금지 기간에 이렇게 시장이 크게 상승한 적도 없었습니다. 지금 역대적으로 뭐 유럽 금융위기 그리고 서브프라임 때도 그랬고, 공매도 기간이 길지가 않았고 이렇게 크게 올라오지가 않았어요,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 가본 길이에요, 이 길도. 3000포인트 처음 왔듯이 어느 정도 경계감을 갖고 있는 것도 좋은 행동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럼 오늘 수급을 좀 살펴볼게요. 오늘 외국인 기관이 양매도가 나왔죠. 양매도가 좀 나왔고 연기금이 530억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투자 그리고 외국인이 좀 매도가 좀 나와서 한 2천억 이상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이 뭐 강하게 가지는 못했고, 뭐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뭐 많이 판 거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외국인이 이제 떠난다 하기는 아직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5일선 타고 지금 상승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2,700억 순매수로 바뀐 게 이제 그 카카오 블록딜이 있었어요. 5천억. 그 부분 때문에 이게 빨갛게 변한 겁니다. 오늘 순매도예요. 순매도가 맞고 플러스로 전환된 거는 카카오 5천억의 블록들이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파생 시장에서는 개인이 좀 하방 쪽을 잡는 모습이고 외국인이 좀 선물 매도를 했는데 누적을 한번 보면 이제 이틀간은 순매수로 좀 전환됐다가 다시 마이너스 2천억 정도로 갔기 때문에 뭐 하방 포지션을 강하게 잡았다 라고 보기 아직 이른 거죠. 이게 마이너스 5천억 이상이 돼야지 좀 하방 포지션을 강하게 그때부터 좀 잡는 겁니다. 그 전에는 매수 매도 그냥 그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시장에 대해서 포지션이 뭐 하방이다, 이제 하방이고 외국인들이 떠난다 라고 볼 신호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환율도 보면은 여기 맞고 떨어질 거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맞고 좀 떨어지고 요 밴드에서 좀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뭐 이 밴드를 다시 돌파를 하는지 그 여부만 우리가 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이 여기 밴드 좀 돌파를 하면은 시장에 대해서는 좀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를 넘어가면 다시 좀 시세를 만들어 줄 수가 있으니까 이제는 이 밴드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시장을 봐드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참고하시고 전략 세우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 전고점 그 지지 여부 보시면서 좀 가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이 전고점까지 왔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전고점까지 와서 이제는 뭐 여기가 돌파하느냐 이건 좀 중요하지 않죠. 좀 많이 올라온 게 맞고 여기서 뭐 설사 조정이 나와도 뭐 추세를 좀 깨는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 역시 뭐 위험한 건 아니겠죠. 그렇게 좀 보시고 뭐 시세를 갑자기 크게 주는 종목이 있으면은 뭐 분할 이익 시전으로 조금씩 챙겨 가시면서 시장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말씀드리려고 자료 준비랑 분석하는데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렸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 수익 많이 내시길 좀 기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